지하수라든가 지표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요즘 대학원생들과 연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장을 이제 필드워크를 통해서 직접 가서 샘플링을 하고 난 다음에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고 이제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에드워드 대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에드워드 아쿠퍼가 중요하냐? 그 물을 이용해서 여러 지역의 농업용 용수, 공업용 용수, 또 드링킹 워터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텍사스의 2 밀리언 인구수가 그렇게 물을 마시고 있고요.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에드워드 아쿠퍼 대수층입니다. 에드워드 아쿠퍼는 텍사스 지역에서 가장 큰 대수층 지하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물론 이제 농업도 발달되어 있고 에너지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흔히들 수돗물만 이용할 뿐만 아니라 드릴링을 해서 지하수의 물을 뽑아서, 근데 그 물도 물론 깨끗한 물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먹지는 못하고 그냥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의 물이 흐름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이 퍼미어빌리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세 구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컨트리뷰션 존은 고지대 엘리베이션이 높아서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은 크릭, 리버 같은 게 있으면 물이 컨트리뷰션 하는 지역, 리차지 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컨트리뷰션 존이라고 정하고요. 그리고 리차지 존은 그 물이 다시 아래쪽으로 로우 엘리베이션 쪽으로 흘러서 이제 그 물이 충전되는 지역을 리차지 존, 그리고 아티즌 존은 자분정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주로 석회암 지대가 있기 때문에 물이 한 곳에 이제 가득 스토리지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디졸루션이 되고 어느 지역은 이제 녹지 못하고 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즈 존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비교를 할 때 개발된 지역과 아니면은 그 숲 지역,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내추럴한 그 그라운드 지표면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비가 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정한 비가 떨어졌을 때 도시 지역과 그리고 아주 그 내추럴한 지역에 비가 떨어졌을 경우 얼마만큼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냐를 비교해 보면은, 개발되고 도시화된 지역은 시멘트 때문에 불투수층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더라도 지표면으로 침투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숲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추럴한 그라운드 커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 거의 지표면으로 침투가 되고 그 물들이 지표수로 충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화된 지역과 아니면은 숲 지역, 그 말대로 초원의 지역이 이냐는 아주 상당히 지하수 양을 측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이 발달됨에 따라서 비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비료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트로피케이션 현상이 많아지는데, 부영양화 현상, 흔히들 질소나 인 같은 특정 미네랄들이 땅속으로 스며든다든가 아니면 그 물들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상당한 오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 양뿐만 아니라 수 질이 어떻게 변하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염된 물을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실험실로 물을 가지고 와서 이 물이 얼마나 나쁘냐, 그리고 이 물은 과연 어디서 왔느냐를 우리가 화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이런 하이퍼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주요한 성분, 이제 그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라든가 황산 같은 주요 성분, 메이저 그 미네랄을 바탕으로 플라팅을 해서 그 물이 과연 정말 지표수에서 왔느냐 아니면 지하수에서 왔느냐, 물을 기원을 알아냄으로써 이 물들이
광산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표수의 오염물질이 어디서 왔느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의 추적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그곳에서 이제 정화작용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 학기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랑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랑 필드를 갑니다. 물 샘플링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생들과 현장에 나갔을 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하이드롤로지 수업을 들었을 때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이 그룹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샘플링을 하는 실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들을 아까 말씀드린 깨끗한 물이냐, 아니면 농업용으로만 쓸 수 있냐, 아니면 공업용으로 쓸 수 있냐, 아니면 정말로 바닷물과 같이 아주 탁한 그 토럴 디저브 솔리드 TDS의 메저먼트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간 분포적으로 어떻게 변했냐를 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웁니다. 저희 연구실의 학생들은 드론도 이제 띄워서 어떻게 변화되었냐도 이제 측정을 하곤 하는데, 하이 퍼포먼스의 그런 렌즈와 라이다 센서,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 아주 필드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간 분포도 작성을 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저희가 항공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는 저희 연구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싱크홀이 일어나는 지역, 또 에드워드 아쿠퍼 지역에 관해서 지표수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역에 관해서 항공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그 4K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군데군데 찍어서, 이것들이 처음 사진은 보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를 만들기 위해서 모자이크 프로세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드론 이미지를 매핑, 플라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D의 위도 경도를 플라팅함과 더불어서 엘리베이션, 고도를 더 컴바인함에 있어서 3D 차원, 입체적으로 어느 곳이 더 높고 어느 곳이 더 낮느냐를 가지고 3D 매핑을 만들기도 합니다. 흔히들 머신러닝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아주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어렵지가 않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게, 구글 폰이라든가 챗GPT, 제미나이를 열어서 하이 구글 하면 자동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 전화를 하면 원하시는 버튼을 누르시오, 내지는 리턴을 하겠다라는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프로세스가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머신러닝의 한 분야이고요. 흔히 생각해서 머신러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냐, 그러니까 감독화된 배움이냐, 아니면 무감독 배움이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컴퓨터 웹 카메라로 사과와 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슈퍼바이즈드 감독 학습은 제가 먼저 빨간 사과, 노란 사과, 푸른 사과, 큰 사과, 작은 사과, 여러 가지들 된 것에 데이터를 제가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컴퓨터에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감독 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그러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무감독 학습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사과와 배를 자기들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 학습은 제가 먼저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연습, 학습을 시킨다, 카테고리를 만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 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표수의 수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비가 온다, 내지는 물이 흘러 들어간다, 날씨가 덥다, 날씨가 습하다,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적게 온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캘리브레이션, 밸리데이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수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나열해서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염소가 될 수도 있고 클로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 소듐이 될 수도 있고 매그니슘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나열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머신러닝 코딩을 통해서 그런 2차원적인 그런 분석 힙맵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머신러닝 코릴레이션을 분석을 하면 시각적으로 어느 요소가 중요한지 어느 요소는 중요하지 않은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제 개개별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했냐, 1970년대부터 2025년대까지 어느 것들이 어느 때에 많이 변했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던 날은 나이트레이트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영향 현상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온도 높음에 따라서 증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농도도 높아지기도 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알고리즘을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정확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수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R스퀘어 밸류, RMS 밸류가 저희 같은 경우는 XGBoost가 94% 상당히 높게 정확성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미래에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2020년대를 기준으로 2050년대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2080년대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그리고 계절별로 어떻게 변할 거라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예측, 통계학적으로 예측을 했을 때 94%의 정확성을 가지고 가을과 여름,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일 때는 부영향 현상이 더 높아진다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연구들은 주로 자연적인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휴먼 anthropogenic influence의 영향이냐를 연구한 것에 관해서는 아주 적은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분포적으로 오염이 어떻게 변해 있냐를 탐지한 연구도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희 연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을 적용을 했고요. 당연히 필드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샘플링을 했고요. 샘플링을 하는 데 있어서 모자란 부분은 미국 지질연구소 내지는 미국 EPA 환경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자료 보관소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또 저희가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첫 번째 연구라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